안녕하세요, 썰밤 시청자 여러분. 쿠팡보다 훨씬 저렴한 썰밤몰을 오픈했습니다. 명절날 좋은 분들께 선물하기 너무 좋은 프리미엄 6년근 홍삼 농축액 1+1 쿠팡 최저가 69,900원, 썰밤몰에서는 4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 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 사연을 쓰기까지 정말 오래 고심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뭔가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누가 들어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과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정말 특별할 것 없는 월급쟁입니다. 사실 저는 싸움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참았어요. 갈등이 생기면 제가 한 발 물러서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도리어 이기는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졌어요. 현관문 앞에 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내 집인데 2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있는 집인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건지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저처럼 참고만 사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거든요. 제가 공무원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망하게 됐죠. 하루아침에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식구는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부터 어머니 혼자 삭바느질로 저와 형을 키웠어요. 새벽까지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돈 때문에 가족 고생시키지 말아야겠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일이 바로 공무원이었습니다. 삼수 끝에 겨우 합격했죠. 합격 통보를 받던 날 어머니도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한 번의 징계도 없이 모범 공무원으로 살아왔어요.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성실한 것밖에 없었거든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늘 조심하는 게 있어요. 퇴직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하려면 다른 건 몰라도 바르게 문제없이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에서도 과하게 안 마시고 운전할 때 신호도 철저히 지키는 편이고요. 그래도 50 넘은 나이에 교통딱지 한 장 안 떼보고 산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몰랐지만요. 아내를 처음 만난 건 27이었어요. 그때 저는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여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민원실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물었죠. 뭐 찾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절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 네. 이거 어디다 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요. 서류를 보니 전입신고 관련 서류였어요. 제가 담당 창구를 안내해주고 작성하는 것도 모두 도와줬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그 여자가 수줍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공무원이시구나. 좋겠다. 여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며 가며 인사하다 연애를 시작했죠. 아내는 저보다 4살이 어렸어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셨습니다. 저랑 비슷한 환경이었죠. 우리는 2년 정도 사귀고 결혼했어요. 15평짜리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했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밖에서 열심히 하면 돼. 집안은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보는 아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거기엔 사랑도 있었지만 뭔가 집착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는 다르게 키울 거야. 절대 나처럼 살게 안 할 거야. 아내는 자기 어린 시절이 불행했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가가 하던 가게가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일을 도왔고 대학도 못 갔거든요. 그 한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이 4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영어 유치원이 엄청 비쌌거든요. 제 월급의 절반이 학원비로 나갔습니다. 여보, 우리한테 너무 무리 아니야? 좀 줄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부릅뜨며 말했어요. 이건 투자야, 투자. 다른 집은 더해.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그때부터 느꼈습니다. 이 사람 욕심이 정말 크구나. 영어 유치원이 끝나면 초등학교 영재원, 중학교 땐 수학학원 3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입시 컨설팅까지 학원비만 매달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제 월급이 거의 다 거기로 갔습니다. 아내가 모든 교육을 도맡았고 전 그냥 돈만 벌어다 줬어요. 사실 교육 문제에 끼어들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쏘아붙였거든요. 당신이 뭘 알아? 요즘 입시가 어떤지 알기나 해? 지금 준비해도 늦어. 그래서 정말 아내 말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잘하기도 했고요. 아들은 아내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최상위권이었고 의대 진학이 목표였으니까요. 근데 아들을 볼 때마다 안쓰러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12시까지 학원 다니고 쉬는 날도 없이 공부만 하고 애가 친구 만나서 노는 걸 본 적이 없었죠. 한 번은 아들한테 슬쩍 물어본 적 있어요. 도윤아, 힘들지 않아? 좀 놀기도 하고 쉬엄쉬엄 해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괜찮아요. 엄마가 저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애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내와 문제가 생긴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아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달라졌어요. 갑자기 미용실을 자주 가더라고요. 예전엔 파마할 때나 한 번씩 가더니 2주에 한 번씩 가더라고요. 화장도 진해졌고 옷도 화려해졌어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퇴근해서 보면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안 하거나 귀찮다는 듯이 손을 휘휘 저었죠. 전화도 이상했어요. 제가 근처에 가면 얼른 끊거나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통화할 때 목소리도 뭔가 달랐어요. 평소 저한테 하듯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부드럽고 살갑게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으면서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건 따로 있었어요. 아내가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는 다 같이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아내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공격하듯 이러는 거예요. 여보, 좀 쩝쩝대지 말고 먹어. 듣기 싫게. 당신 때문에 밥맛 떨어진다니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멈칫했죠. 제가 밥 먹을 때 소리 내는 편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소리 안 내고 먹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인상을 확 구기며 말했어요. 그리고 숨 쉴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당신 입냄새 진짜 머리 아파. 제가 그런 말들에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아내가 더 심하게 나왔습니다. 거울 좀 봐. 당신 배 튀어나온 것 좀 보라고. 진짜 한심해 보여. 같이 못 다니겠어. 그런 말을 밥상머리에서 들어야 했어요. 그것도 아들 앞에서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들 앞에서는 싸우기 싫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맨날 싸웠는데 그걸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아니까요. 하루는 참다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신 애 앞에서 말 좀 가려서 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순간 아내 눈이 빛났어요. 기다렸다는 듯 핸드폰을 밀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뭐? 난 계속할 건데? 어쩔래? 왜, 뭐 욕이라도 하게? 화면을 보니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빨간불이 깜빡이며 녹음 표시가 떠 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날 일부러 화나게 하고 있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그때부터 아내를 보는 게 무섭기도 하고 낯설었어요. 근데 그때도 전 그냥 참았어요. 친한 동료한테 물어보니 부부 사이에 권태기 같은 게 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넘긴 거죠. 지금도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그 무렵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통보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나 도윤이 개인과외 선생님 구했어.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아들이 고3인데 수학 성적이 좀 불안했거든요. 의대 가려면 수학은 만점 가까이 나와야 하는데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아내나 저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과외? 근데 지금 학원 다니잖아. 학원으로는 안 돼. 1대1로 해야지. 이 선생님 진짜 데려오기 힘든 사람이야. 내가 인맥동원해서 겨우 섭외한 거라고. 돈만 준다고 오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과외 선생님이 처음 오는 날 아내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집 청소를 했어요. 거실 바닥 닦고 창문까지, 그러더니 미용실까지 다녀왔습니다. 머리하고 와서는 화장하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옷도 3번을 갈아입었어요. 저는 유난스러운 아내 모습을 보면서 그랬죠. 무슨 과외 선생님 오는데 이렇게까지 난리야. 뭐 당신하고 선보는 줄 알겠다. 그 말에 아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선생님 아무나 모셔올 수 있는 줄 알아? 이 바닥 얼마나 좁은데. 학부모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나 해? 선생님 오시면 우리 집이랑 다 볼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아내 말대로 요즘 교육 시장이 그렇게 과열인가 했어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아들한테 더 신경 써달라는 부모의 마음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날 나가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상담도 할 거야. 당신 있으면 불편하니까 12시 전엔 들어오지 마. 과외가 그렇게 늦게까지 하나 싶었지만 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오랫동안 못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이 생각나서 연락했어요. 다행히 그 친구도 시간이 된다고 해서 저녁에 만나 술 한잔하기로 했죠. 오랜만에 친구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옛날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12시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어요. 아내는 안방에 있었고 아들은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2주에 한두 번이던 과외가 4번이 됐어요. 과외에 있는 날이면 아내는 항상 저한테 12시 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들 의대 보내는 게 우리 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기도 했고 아내는 교육 열심한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얼마 뒤 아내 귀에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 보는 거였죠. 작은 다이아처럼 생긴 게 달려 있었는데 불빛에 영롱하게 빛나더라고요. 저는 보석 같은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비싸 보인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그거 새로 샀어? 못 보던 건데? 아내가 잠깐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근데 바로 표정을 바꾸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 이거? 친구한테 빌린 거야. 왜? 전 그냥 넘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아내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서 남한테 이런 걸 빌리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문득 궁금해져서 별 생각 없이 물었어요. 그걸 빌렸다고? 당신 남한테 빌리는 거 절대 안 하잖아. 그 순간 아내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갑자기 그렁그렁한 눈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 빌리냐고? 하! 당신 월급으로 이런 거 엄두나 낼 수 있어?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사줄 것도 아니면서 왜 물어봐? 빌리는 내 마음은 어땠겠어? 아니, 내가 그런 뜻으로... 그래, 선생님 오시는데 나도 좀 있어 보이고 싶었다.
그분 강남에서 오시는 분이야. 부잣집 학부모들만 상대하는데 나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무시당하기 싫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다 도윤이 잘 되라고 그런 건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결혼하고 지금껏 저는 아내한테 명품 귀걸이 하나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워낙 애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빠듯하다는 핑계로요. 아내가 그걸 빌리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걸 생각하니 미안해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네. 아내가 코를 훌쩍이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귀걸이를 검색해봤어요. 아내가 하고 있던 것과 비슷하게 생긴 건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그만 게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사줘야 하나 고민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지만요. 돌아보면 아내는 늘 그렇게 저를 다뤘어요. 화를 내다가도 울고 저한테 죄책감을 심어주고 같이 살면서 저는 그 패턴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과외가 있는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직장 후배들이랑 회식 약속을 잡았어요. 금요일이니까 다들 시간이 됐거든요. 회식 자리가 꽤 길어졌습니다. 후배들이 자꾸 술을 따라줘서 평소보다 좀 많이 마셨어요. 12시가 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불이 다 켜져 있었거든요. 평소 이 시간이면 아내는 안방에서 자고 있을 시간인데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왔어? 또 술 먹었어? 회식이 있어서 좀 마셨어. 제가 신발을 벗는데 아내가 갑자기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겨워. 그놈의 회식. 당신은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멈칫했어요. 아니, 당신이 늦게 오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오늘도 뭐 과외 있다면서. 그래서 당신은 가장이란 사람이 이 시간에 술 냄새나 풍기면서 들어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12시 넘어서 오라고 한 건 아내인데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지만 피곤하기도 했고 취하기도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알았으니까 내일 얘기하자. 나 피곤해. 제가 안방 쪽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앞을 막아섰어요. 피곤해? 당신이 뭐가 피곤한데?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난 안 피곤한 줄 알아? 야, 제발 좀 그만해. 애도 자는데 조용히 해. 애 생각하는 척하지 마. 맨날 나만 뒷바라지하고 집안일하고 과외 선생님 신경 쓰고. 근데 당신은 뭐해? 술이나 처먹고 다니지. 집안일에 관심이나 있냐고. 저도 모르게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그날은 술도 마셨고 그동안 저도 쌓인 게 있어서 좀 받아쳤어요. 당신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잖아. 12시 전에 들어오지 말라고 한 건 당신이라고. 뭐? 내가 언제? 과외 있는 날은 나까지 있으면 불편하다면서 맨날 그랬잖아. 그러니까 12시 딱 맞춰서 들어오면 되지. 그게 술 마시란 뜻이야? 지금 몇 시야?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말다툼이 격해졌습니다. 저는 술 기운도 있고 해서 목소리가 크긴 컸어요.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뒤로 휙 물러서더니 욕실 쪽으로 뛰어갔어요. 뭐해, 어디가? 저는 반사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욕실로 가는지 이상했거든요. 욕실 문 앞에서 아내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저도 급하게 멈추느라 아내 팔에 손이 닿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조용히 얘기... 제가 살짝 아내 팔을 잡자 아내가 고함을 질렀어요. 아파!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뗐습니다. 아내가 팔을 부여잡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한 거라곤 살짝 스친 게 다인데 기분이 상해서 예민해진 모양이었죠. 술 먹고 들어와서 이젠 손찌검까지 해? 너 진짜 사람이야?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아내가 갑자기 욕실 안으로 들어가더니 문에 쾅 닫았어요. 여보, 나와.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문 열어보라니까.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왜 그래? 괜찮아? 문 열어봐!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세게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는데 손등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선명한 빨간 피. 세면대 위에는 면도기가 떨어져 있었고 거울에도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손 다쳤어? 어디 봐! 저는 너무 놀라서 다가갔어요. 팔 상태를 보려고 손을 뻗었는데 아내가 확 물러서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면서요. 만지지 마! 왜, 또 때리려고? 뭐? 내가 언제 때려? 아니, 아까부터 누가 때렸다고 그래? 아내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내는 그걸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절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피 묻은 손으로요. 112죠. 저 남편한테 맞았어요. 네, 가정폭력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달려들려고 해요. 무서워요. 내 아이도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그제야 저도 아들 생각이 났어요. 아들 방을 보니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자다가 깨서 우리 둘이 싸우는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모양이었죠. 도연아, 나와봐. 괜찮으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제가 아들 방 쪽으로 가려는데 아내가 먼저 재빠르게 뛰어갔어요. 도윤아, 아빠가 엄마 때렸어. 아내가 아들 방문을 확 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뭔 일인지 몰라서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아들은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와 아내를 번갈아 봤어요. 아니야, 안 때렸어. 도윤아, 아빠 안 그랬어. 그러더니 아내가 갑자기 피 묻은 손으로 아들 얼굴을 감쌌어요. 도윤아, 괜찮아? 많이 놀랐지? 세상에, 우리 아들 얼마나 놀랐으면.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일부러 자기 손에 묻은 피를 아들 얼굴에 묻히는 거예요. 아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그 사이예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아내가 돌아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워. 도윤아, 아빠가 너한테까지 가려고 했어. 경찰 오면 그것도 다 말해. 뭐? 도윤아, 아빠 안 그랬잖아. 아들은 얼굴에 피 묻어 있는 걸 손으로 만져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대로 있어. 아빠가 엄마 때리고 너한테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막은 거야. 아내가 아들 손을 꽉 잡으면서 눈빛을 보냈어요. 그 눈빛은 협박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5분도 안 된 틈에 경찰이 온 거였죠.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저 때리고 아들한테까지 가려고 해서 도와주세요.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피나시네요. 어디 다치신 거예요? 남편이 절 밀쳐서 넘어졌는데 화장실에 있던 면도기가 떨어져서. 아내가 말을 흐렸어요. 경찰이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으니까 표정이 심각해지더라고요. 학생, 아버지한테 맞은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은 그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도윤아, 솔직하게 말씀드려. 아빠 안 그랬잖아. 네 방에서 그냥 자고 있었잖아. 저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제발 아들이 진실을 말해줬으면 했습니다. 아내가 아들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도윤아, 무서우면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말할게. 애가 지금 많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를 흘낏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비웃는 것 같았어요. 승리했다는 듯이. 경찰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술 드셨어요? 네, 회식이 있어서. 근데 저 진짜 안 때렸습니다. 아내가 스스로 욕실에서. 일단 진정하시고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저는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내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욕실에 들어가서 스스로 다치고 나왔다고, 아들 얼굴에 피는 아내가 일부러 묻힌 거라고요. 근데 말하면서도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궁색하게 들리는지.
이 모습만 봐도 제 말은 변명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경찰 한 명이 아들한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학생, 오늘 보거나 들었던 거 말할 수 있겠어? 아들이 한참 입을 열지 못하다가 말했어요. 아빠가 화가 많이 나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뒤에 엄마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다였어요. 때렸다는 말은 안 했지만 안 때렸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쳐다봤어요. 근데 아들은 끝까지 절 안 봤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뒤 경찰들이 눈짓을 주고받더니 절 붙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일단 오늘 밤은 댁에서 나가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전 안 때렸습니다. 아내가 혼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분리 조치가 원칙입니다. 그 상해도 있고 미성년 자녀도 있으니까 오늘 밤만 다른 곳에서 지내세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네, 그 간단한 짐만 챙겨서 나오세요. 저는 거실로 가서 지갑이랑 핸드폰을 집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 방 쪽을 봤는데 문틈으로 절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울먹이는 척하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보는 앞이라 그런지 연기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경찰이 말했습니다. 혹시 가실 데 있으세요? 없으시면 근처 찜질방이나... 네, 제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내가 살짝 웃었습니다. 눈물 자국 남은 얼굴로요. 그 웃음이 뭘 의미하는지 전 알았어요. 다 계획대로 됐다는 거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한겨울이었는데 코트도 못 챙기고 나왔습니다. 양복 재킷 하나 걸치고 거리에 있으니까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다 잠깐 형 집을 생각했는데 형수가 알면 놀랄 것 같아서 결국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다들 드르렁 소리를 내며 자고 있더라고요. 저만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내내 생각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아도 아내가 씩 웃던 얼굴이 떠올라 깼어요. 그렇게 아침이 돼서 찜질방에서 씻고 나왔는데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고민하다 집에 가서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비번이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대로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요. 왔어? 찜질방에서 잔 거야? 어젯밤 울먹이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혼 합의서, 양육비 지급각서, 아파트 명의 이전 동의서까지 3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하자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저는 멍하니 서류를 쳐다봤어요.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깔끔하게 하자. 양육비는 월 300.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넘겨. 그럼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무슨 소리야? 어젯밤 일이라니.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내가 피식 웃었어요.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자신 있나 봐? 어제 경찰들이 보고 간 것부터, 그리고 이것도 나한테 있는데.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틀었어요.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화난 목소리로 소리 지르는 제 목소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녹음도 있어. 당신이 무섭게 소리 지르는 거. 그리고 내 몸에 상처랑 피, 진단서도 다 끊어놨고 경찰 신고 기록도 있고. 이걸 보면 판사가 누구 말을 믿을 것 같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요. 당신 공무원이잖아.
가정폭력으로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또박또박 힘주면서 말했어요. 기소만 돼도 일단 직위 해제야. 20년 넘게 쌓은 연금? 반토막 날 수도 있고. 월급은 얼마나 깎이려나? 주변에 소문도 다 나겠지. 세무과 김사무관 마누라 패대 그 말 평생 따라다닐걸? 50 넘어서 밥벌이도 못하고 빈털터리로 거리에 나앉고 싶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좁은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한번 소문나면 끝이에요. 기소까지 안 가도 돼. 그냥 소문만 나도 당신은 끝이야.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닐래? 승진? 꿈깨. 50 넘어 손가락질이나 받고 월급 깎여가면서 다니고 싶어? 그제야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시비 걸고 녹음하면서 이런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아내가 펜을 내밀며 서류를 톡톡 두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자고. 여기 도장 찍어. 저는 그 펜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혼 합의서 내용을 봤어요. 양육비 월 300만 원. 제 월급이 400만 원 좀 넘는데 300을 주면 전 뭐로 살라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 명의 이전.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된 유일한 재산인데.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 다 주고 나면 나한테 뭐가 남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싫으면 고소 들어가면 돼. 당신이 선택해. 그때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식탁 쪽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도윤아. 말을 걸려는데 아들이 고개를 확 돌리더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아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봤지? 애도 당신 편 아니야. 일주일 줄게. 그 안에 결정 안 하면 진짜 고소한다.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서 그 서류들을 한참 쳐다봤습니다. 20년 넘게 지금까지 단 한 번 징계도 없이 살아온 인생. 성실하게 월급 갖다 바치며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한 인생이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출근은 했습니다. 안 하면 더 이상해지니까요. 근데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서류를 봐도 글자가 안 들어오고 누가 말을 걸어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죠. 일주일 만에 4kg가 빠졌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아내가 씩 웃던 얼굴, 아들이 고개를 돌리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내보다 아들이 절 외면한 모습, 집에 돌아가면 아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에서 안 나오고 어느 순간부턴 밥도 따로 먹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아들 방문을 두드렸어요. 도윤아, 잠깐만 아빠랑 얘기 좀 하자.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일 아빠가 진짜 안 그랬어. 혹시 도윤이가 오해할까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얼굴만 내밀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더 공부해야 돼.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문은 다신 열리지 않을 것만 같더라고요. 아들이 내 말은 믿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아들한테 소리 한 번 지른 적 없고 손찌검은 당연히 없었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줬고 학원비도 한 번도 안 늦게 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아들은 그날 밤 본 걸 믿는 거잖아요. 엄마 손에서 피가 나고 자기 얼굴에도 피가 묻어있던 그 장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본 걸 어떻게 안 믿겠어요? 아내는 그걸 알고 그랬던 거예요. 아들까지 증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며칠이 지났어요. 아내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어요. 결정했어? 일주일 줬잖아. 시간 얼마 없어. 저는 대답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상담이라도 받아보려고요. 인터넷으로 찾아서 간 곳이었는데 변호사가 제 얘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힘듭니다. 네? 목격자 진술도 있고 진단서까지 나왔고 녹음 파일까지 있다면서요. 그건 아내가 일부러 그걸 증명할 수 있으세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진술을 바꾸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솔직히 무혐의 받기 쉽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은 날이었는데 제 눈엔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도무지 아내가 만든 덫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냥 도장 찍을까? 어차피 싸워봤자 질 것 같았거든요. 증거는 아내 손에 있고 아들도 아내 편이고 변호사도 힘들다고 했잖아요. 월급 100만 원 갖고 뭘 할 수 있지? 원룸 월세 내고 나면 밥 먹을 돈도 없겠네. 근데 그게 감옥 가는 것보단 낫잖아. 직위해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산 다 주고 깨끗하게 끝내자. 그렇게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결정해. 알았어. 담담한 제 반응에 아내 눈이 커졌어요. 예상보다 빨리 포기해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뭐? 진짜 결정한 거야? 도장 찍을게. 그럼 되잖아. 저는 도장을 가져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 본 아내가 웃으면서 서류를 펼쳤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괜히 길게 끌면 당신만 손해잖아. 저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도장을 찍으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도장이 잘 안 잡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도장을 서류 위에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빠, 잠깐만요. 아들 목소리에 도장을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이 시간이면 학교 갈 준비로 바쁠 텐데. 더구나 요즘 아들이 저하고는 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도윤아, 뭐야? 너 언제 일어났어? 빨리 씻고 학교 갈 준비해. 아내가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려있어서 봤더니 USB였어요. 아들이 그걸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아빠, 이거 먼저 봐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어? 이게 뭔데? 몇 달 동안 제가 모은 거예요. 엄마가 욕실에서 일부러 다친 것도 다 찍어놨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내도 생각지 못한 상황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도윤아, 너 지금 뭔 소리야? 뭘 찍었다고? 아내가 당황해서 아들을 말리면서 말했는데 불안한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방에서 다 봤어요.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일부러 시비 건 것도, 욕실 들어가서 일부러 면도기로 손 그은 것도 다 봤다고요. 그리고 내 얼굴에 피 묻힌 것도. 경찰 오기 전에 엄마가 내 얼굴 잡고 일부러 피 묻힌 거잖아. 왜 나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아내가 입술을 달싹거렸어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그건 엄마가 그날 정신이 없었는데. 정신 없어서요? 아니잖아요. 아빠 가정폭력범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틀었습니다. 상냥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여보세요? 나야. 거의 다 됐어. 아파트 정리되면 바로 투자할게. 준혁씨 학원 차리는데 보태.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너 이게 뭐야? 어떻게 이걸 네가 갖고 있어? 엄마가 선생님이랑 통화한 거예요. 내가 다 녹음했어. 아들이 핸드폰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도윤아, 그건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냥 학원 투자 얘기였어.
선생님이 학원 차리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거기에 투자하기로 한 건데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나도 다 알아요. 아들이 아내 말을 끊었어요. 나 다 알아요. 엄마가 그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인지,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선생님이 너 대학까지 책임져 줄 거다. 무능한 아빠보다 낫지 않냐? 나중에 선생님이랑 엄마 결혼할 건데 애들한테 소문나서 피곤해지기 싫으면 협조하라고 나한테 그랬잖아. 저는 아내를 빤히 쳐다봤어요. 아내가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난 엄마 믿고 기다린 거야. 엄마가 곧 정신 차릴 줄 알았거든. 그러다 말겠지 했어요. 아빠랑 나한테 미안해서 언젠가 정신 차리면 다시 예전처럼 될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들이 눈을 질끈 감았다 떴어요.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아빠를 감옥 보내려고까지 할 줄은. 도윤아, 엄마가 그러려던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늘 조용하던 아들이었는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당하지. 선생님이 엄마만 꼬신 줄 알아? 태민이네 엄마도 만나. 폭탄 발언에 아내 얼굴이 그대로 굳었어요. 뭐라고? 누굴 만나? 선생님 태민이네 엄마랑도 만난다고. 그리고 같은 말 했대요. 학원 투자하면 나중에 같이 살자고. 결혼해서 같이 살 집도 보러 다닌다는데 그 인간 이런 짓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학부모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라고요. 아내가 휘청거렸어요. 선생님이 엄마한테 진심인 줄 알았어? 엄마가 돈 주니까 접근한 거지. 아내가 식탁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아니야. 준혁 씨가 분명히 나한테 나중에 같이. 그럼 왜 태민이네 엄마한테도 똑같은 말을? 이거 봐. 아들이 핸드폰에 사진첩을 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그 선생님이랑 태민이 엄마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이었죠. 화면에는 달콤한 말들이 가득했어요. 미영 씨가 아니라 수진 씨로 이름만 바뀌어 있을 뿐 내용은 복사라도 한 것처럼 똑같았습니다. 학원 투자, 같이 살자, 사랑한다.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아닐 거야. 아들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엄마, 그 선생님한테 돈 얼마나 줬어?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건 나 다 알아. 엄마 대출도 받고 외할머니 돈까지 다 줬잖아. 사실이야? 당신 미쳤어? 처갓집 돈까지 그놈한테 갖다 줬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출 받아서. 대출? 뭘 담보로? 입을 꾹 닫은 아내를 보더니 아들이 대신 대답했어요. 외할머니 노후자금이요. 엄마가 그것도 다 선생님한테 줬어요. 저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갚으려고. 학원 잘 되면 다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아들이 다시 소리쳤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목소리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는데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빠, 이걸로 싸워요. 여기 다 증거예요. 엄마가 자해한 영상, 그 선생님이랑 통화한 것도 다 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라고 하면 서고 진술하라고 하면 다 할 거예요. 내가 직접 다 말할 거예요. 난 무조건 아빠 편 들 거예요. 아빠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아내가 울면서 손을 뻗었어요. 도윤아, 엄마가 미쳤었어. 제발. 나한테 손대지 마요. 아들이 뒤로 물러섰어요. 엄마 손 잡기 싫어요. 그 손으로 내 얼굴에 피 묻혔잖아요. 경찰 앞에서. 아내가 손을 걷어들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서자 아내는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옮기더니 제 다리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랬어? 이혼하고 아파트 팔아서 그 남자한테 갖다 바치려고 한 거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저는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기만 했던 게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잘못했다고? 그게 말이야 뭐야?
그동안 사람을 그렇게 개무시하고 쩝쩝거린다, 배 나왔다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날 짓밟다시피 했으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이러려고 그동안 날 그렇게 쓰레기 취급했어? 여보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어 찢었어요. 조각난 종이를 아내 얼굴에 던졌어요. 나 당신한테 손 한 번 안 댄 사람이야. 당신 하란 대로 다 하고 참고 또 참았어. 근데 당신은 나한테 뭘 했어? 고작 그런 놈하고 바람나서 가정폭력범으로 만들어 내 인생 끝장내려고 했잖아.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왔어요. 오랜만에 아들하고 마주 앉았어요. 아빠, 그동안 어떻게 된 건지 다 말해줄게요. 아들이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알게 된 시점이 8개월 전이었대요. 과외 선생님이 처음 집에 온 날 아들은 그 선생님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수학을 가르치는데 자꾸 아내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 아내도 선생님 오는 날이면 유난히 예쁘게 차려입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과외 끝나고 나면 표정이 달라졌대요. 들떠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들이 물 마시러 나왔다가 두 사람이 하는 전화통화를 들었대요. 나도 보고 싶지. 이번 달에 한 번 더 오면 안 돼? 그래야 가까이서 보지. 그때 안 거예요. 아내하고 선생님이 그런 사이라는 걸. 그러다 친한 친구 태민이가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 인간이 유부녀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몇 번 말린 모양이더라고요. 아빠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아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가 아니었으면 아빠 인생 진짜 끝났을 거야. 고맙다. 아빠, 고마워 도윤아. 정말 고마워. 아들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이렇게 안아본 적이 있었나 기억도 안 났어요.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 교육은 아내한테 맡긴다는 그 핑계로 저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은 그런 저를 뒤에서 지켜줬어요. 그 사실이 너무 고맙고 또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전 바로 움직였어요. 출근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지난번 갔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요. 가정법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었어요. USB를 건네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이랑 녹음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 정도면 무고죄 역고소 가능합니다. 사문서 위조도 걸 수 있고요. 해주세요. 다요. 사기 공범 쪽도 검토해 볼게요. 이 남자 다른 피해자도 있다고 하셨죠? 네. 제 아들 친구 엄마도 당했대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아내는 처음에 발뺌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증인으로 나서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죠. 그 선생님, 한준혁이라는 놈도 잡혔어요. 진짜 이름은 김태식이었대요. 전과 3범. 같은 수법으로 유부녀 10명한테서 총 7억 원 이상 뜯어낸 사기꾼. 태민이 엄마도 피해자로 나섰고 다른 여자 2명도 나왔어요. 다들 같은 패턴이었대요. 학부모한테 접근해서 연애 감정 갖게 만들고 학원 투자한다면서 돈 뜯어내고 아내는 그제야 자기가 어떤 놈한테 속았는지 알았더라고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아내는 무고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초범이라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된 거죠. 그 남자는 사기 징역 5년, 실형,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상습적이라 중형이 나왔대요. 이 일로 처가도 난리가 났어요. 장인어른이 직접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과묵한 분인데 그날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가 잔뜩 나셨더라고요. 내가 자네한테도 면목이 없어.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웠어. 욕심만 가르쳤나 봐.
장인어른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70 넘은 어른이 고개를 숙이니 제가 더 민망했습니다. 됐습니다, 아버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일어나세요. 아니야, 내가 할 말은 해야지. 자네한테 미안하네. 장인어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도와달라고 연락 와도 절대 도와주지 마. 알았지? 우리도 안 받아줄 거야. 지금 쟤 하나 때문에 장모까지 쓰러져서 노후자금 다 날렸는데 어떻게 살라고? 장인어른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도 도윤인 자네가 잘 키워줘. 그래도 쟤는 자네를 많이 닮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낯이 익었습니다. 근데 한참을 쳐다봐야 알아볼 수 있었어요. 아내였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구겨진 패딩 점퍼에 고무 슬리퍼. 한때 미용실 다니고 명품 귀걸이 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보며 애써 웃으려고 했어요. 근데 웃음이 안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 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봤어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진 모습이었죠. 친정에서도 안 받아줘. 엄마도 나 보기 싫대. 아빠는 전화도 안 받고 다들 나를...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코를 훌쩍거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도윤이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진짜 며칠만 있다 갈게. 아내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씻지 못한 냄새, 땀 냄새와 뭔가 쉰 냄새가 섞인. 저는 반사적으로 코를 막았어요. 비켜! 당신한테 냄새나! 진짜 역한 냄새 나는 거 알아?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기억나?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그때 그 눈빛까지 기억난다. 날 쓰레기 보듯이 쳐다봤어. 그땐 내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 나도 그 인간한테 속아서. 그래, 속았지. 근데 그거 알아? 저는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인간한테 속은 거 당신 선택이야. 20년 넘게 자기 옆에 있던 남편한테 그런 짓 한 것도 당신 선택이고 자식한테 거짓말 시킨 것도 당신 선택이야. 난 항상 당신한테 다 맞추려고 월급도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서 살았어. 근데 당신은 날 범죄자로 만들 궁리만 했잖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다시 보라는 거야? 아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근데 애한테는 엄마가 있는 게 좋잖아. 아니, 애 생각했으면 여기 왔으면 안 됐지. 당신이 그랬지. 나하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근데 난 지금 거짓골로 온 당신 누가 볼까 무서워. 이런 사람이 우리 도윤이 엄마라고 누가 알까 봐.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냄새 나니까 오지 마. 그리고 애 핑계 대지 말고 면접은 변호사 통해서 해. 문을 닫았어요. 문 앞에서 아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갔더니 아들도 상황을 아는지 현관 앞에 나와 서 있더라고요. 아빠, 밖에... 알아. 괜찮으니까 들어가. 이제 끝났어.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25년 동안 참기만 했던 게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근데 한편으론 허무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끝나는구나.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구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바뀐 건 별로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예전이랑 똑같죠. 근데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게 안 무섭다는 거예요. 현관문 열면 아들이 아빠 왔어요? 하고 인사해요. 예전엔 방에서 안 나오던 애가 이젠 제가 들어오면 먼저 나와서 맞아줍니다. 요즘은 일찍 퇴근해서 아들이랑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랑 고기를 먹는데 아들이 쭈뼛대며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갑자기 뭐가? 그때 더 빨리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도장 찍을 때까지 기다린 거 미안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어요. 도윤아, 그거 알아? 너도 아빠랑 엄마 이혼하는 게 얼마나 걱정됐겠어. 엄마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때 용기 내서 나와줬잖아. 그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아빠는 알아. 그건 어른들도 쉽지 않은 일이야. 아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거면 됐어. 아빠한텐 그거면 충분해. 아들이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그때 나 믿어줘서. 아빠가 더 고맙지. 도윤아, 진심으로 네가 아빠 살렸어. 아들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아무 말 없이 고기를 구웠어요. 사람 사이에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예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도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 아들은 의대 수시에 붙었어요. 합격 통보가 뜬 날 아들하고 둘이 서로 안고 방방 뛰었어요. 처가 식구들하고는 오히려 연락이 잦아졌어요. 장인어른이 가끔 아들을 보러 오세요. 손자 얼굴 보면 기분이 좋아지신대요. 고생 많다. 그나저나 도윤이 학빈 괜찮고? 내가 좀 보태줘야 하는데.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장모님은 아직 건강이 안 좋으세요. 돈 날린 충격이 크셨나 봐요. 병원에 자주 가는데 그래도 얼마 전 아들이 의대에 수시로 붙었다는 소식에 많이 좋아하셨대요. 전화로 그 소식 들으면서 우셨다고 해요. 아내요?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요. 몇 달 전에 한번 연락이 왔어요. 또 애 핑계 대면서 얼굴 보고 싶은데 결론은 항상 돈이 필요하다는 거더라고요. 저는 읽고 그냥 차단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부대끼며 산 사람인데. 근데 이젠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지금껏 살면서 저는 항상 참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내가 좀 더 물러서면 된다고, 좀 손해보면 된다고. 근데 아니었어요. 참는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이용당하고 더 무시당하고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끊어야 할 건 끊어야 했어요. 그걸 이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처럼 참고만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결국 나를 지키는 건 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미련하게 저처럼 참지 말고 사세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